부동산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연초부터 예. 지금까지 어떻게 좀 흘러왔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한 3번 정도 그죠? 거래량이 많은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똥부를 차셔가지고 3월 달에 토지 해제하고 확대 재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거래가 많이 됐고요. 거의 10,0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그런 거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우리 이재명 씨가 집권하면서 또 거래가 한번 많이 있었죠. 항상 이재명 씨라고 그래도 뭐 존칭 붙여주는 게 어딥니까? 그 참 특이한 게 그죠? 우리가 그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제 뭐, 어쨌든 됐네. 뭐, 살 거 사자. 뭐, 또는 팔 거 팔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러자 6.27 대책이 나왔죠. 참 충격적이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6억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한두 달 정도 길어봐도 3개월이다. 이렇게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8월 달부터 또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죠. 9월 7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공급 대책을 빠르게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공급 대책을 내놓고 또 가격이 올랐어요. 거래도 많이 되고, 그죠? 이건 사실상 공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특이한 게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가격이 오른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9월 달부터 15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됐던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도 사실은 한 달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때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포하고 성동 지점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강남이 어차피 토호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토호제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를 이분들은 찾거든요. 그래서 마포하고 성동을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동보다는 마포를 좀 더 선호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또 한 10,000건 정도 그죠? 거래가 됐고요. 15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주춤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한두 달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상승폭이 이제 커져가는 떨어져 본 적은 없고요. 올해 들어가지고 상승폭이 커져가는 이제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우대방 부동산 같은 경우도 10월, 10월은 이제 거래가 많이 됐고요. 11월 달에는 거래가 뭐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요. 12월 달에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1월은 이제 뭐 40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월 같은 경우는 한 6, 70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이제 은행에서 그 대출 한도가 세팅되고 그죠. 다시 대출 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움직이기 위한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제 올해 것까지는 아니고 내년 신청분부터 다시 지금 대출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올해 신청하는 건 이제 계약한 거고요. 잔금은 다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뭐 2월, 3월 이때 이제 잔금이 제일 많겠죠.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그 내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대출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가시면 줄 금리가 어떠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예 그냥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아마 그런 데 대한 확답을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봅시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고 내년 초에 잔금을 치시는 게 가장 지금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도 또 전반기에는 상승할 거거든요. 그리고 6, 3 지방선거 전까지는 시장이 아주 나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뭐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규제 완화적인 제스처는 취하겠죠. 하지는 않고. 하지는 않고. 이 친구들 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하지는 않고 계속 뭐 제스처를 취하고 상속세 뭐 깎아준다, 뭐 그죠? 공제를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해보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 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몇 개 막 던질 거예요. 이 친구들 그런 방식으로 좀 나오겠죠. 그럼 시장은 훨씬 더 뭔가 분위기를 타고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강화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는 연초에는 좀 시장이 괜찮고 연말 가면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게 23년부터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억 한번 해보시면 이제 거의 4번째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출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대출의 영향이 이제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오른
가격에서 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연초에는 좀 괜찮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할 거고요. 뭔가 새로운 신박한 규제 같은 걸 뭔가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연말로 가면 또 안 좋아질 거니까요. 지금은 이제 정중동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그 움직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통계라든지 뭐 KB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124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송파를 유심히 보는데 0.3%대에서 그냥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겠죠. 수면 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둥둥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예. 밑에서는 호가가 팍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잠실 48억. 예. 뒤에서도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잠실 48억 거래된 건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너무 빠른 거죠. 네. 항상 빨라요. 보면 지금 모든 게. 그래서 잠실 레일이 지금 48억에 거래된 건 그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잠실 주공 5단지가 아직 40억 중반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신축이지만 잠실 주공 5단지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세대수라든지 그죠? 위치라든지 이런 게 한강은 물론 이제 올라가면 이제 한강이 조망이 되겠지만 그 파크리오가 앞에 막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강 조망은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두 개 합쳐봤자 4,500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파크리오 하나만 해도 6,800세대인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단지라든지 그죠? 한강 조망이 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가는 일단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청담 르엘, 하필 또 같은 르엘이네요. 네. 그러네요. 예, 거기도 청담 르엘이 최근에 30평대는 65억 거래가 됐고요. 그것도 거의 지금 평당 2억에 가고 있죠. 평당 2억이 나왔어요. 45평형이 90억에 거래됐어요. 90억이요? 예. 근데 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그 거래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거래 자체가 높다는 것도 이게 뭐 우리가 좀 더 충격을 받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영향들이 어떻게 퍼져나갈 건가 그죠?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강남권들이 사실 그게 맞춰가지고 다시 재편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실거래가 찍힌 게 중에 제일 가격이 높죠. 그래서 41억 5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여기에 더 가까운 게 잠실 르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실 르엘이 훨씬 더 호가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했고요. 예, 뭐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주변 시세들이 어떻게 바뀔지. 이를테면 잠실 주공 5단지는 40억 중반대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곧 입주해가지고 신축이 될, 물론 곧은 아니지만 신축이 될 아파트인데 여전히 45억이야. 이상한데? 이상한데? 신축되면 한 70억은 가겠는데? 그죠? 평당 2억만 쳐도 7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70억은 갈 아파트인데 그럼 더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대치동. 아니, 잠실보다 대치동이 낮아? 뭐야, 이거 옛날엔 자기들 제일 높았는데 신축이 없어서 그래요. 대치동은. 우리가 대치도곡도 현장 탐방하면서 많이 돌아봤는데 네. 다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예, 양재천도 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이제 가격대를 다시 세팅할 거고요. 반포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죠. 잠실이 평당 2억이야. 나 2억인데 좀 이상한데. 잠실 때문에 황당해하는 동네들이 많네요. 많죠. 왜냐하면 잠실은 예전에는 사실 강남 상구라고 하면 잠실에 사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옛날에 강남 상구라고 하면 웃었어요. 서초동이나 강남구에 사시던 분이. 잠실은 무슨 강남이야.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가장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청담리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평당이 2억이에요, 벌써. 그러면 반포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울하겠죠, 반포가 다시 또.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제가 뭐 이게 광진구에도 포제상강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분양가도 그냥 평당 1억 정도 했었고요. 이게 저기 그림에 보시면 구리하고 너무 가까워요. 광나루역이 원래 구리하고 가깝긴 한데 그것도 한창 유예거든요. 네, 그게 신축이 올해 7월 달에 아마 입주했을 거예요. 9월 달이구나. 9월 달에 입주했는데요. 이게 이제 43억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광장극동 1차 여기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합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28억까지. 올해 초에 여기가 20억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28억까지 했는데 호가는 다 30억대 다 넘어 있어요. 야.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네. 메이플자이는 사실은 지금 큰 영향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가격을 선도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좀 낮긴 한데 뭐 이런 아파트들도 들어오면서 그 바로 앞에 레미안 신반부 팰리스라고 신동중인가 그 끼고 있는 괜찮은 아파트예요. 예, 그 아파트도 이제 계속 달리고 있고요. 지금 마포하고 성동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초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9월달 이제 그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이죠. 그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많이 오른 데들이 마포하고 성동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아마 내후년 3월 정도 입주니까요. 내년 이제 말부터 이제 마포도 달리겠죠. 그럼 이 아파트도 저는 한 40억에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입주를 하면 가격대를 끌어올리겠죠. 주변의 지세들을. 그러면 다시 또 아이언 뉴타운이 새로 그죠? 가격대를 형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거, 요즘은 이제 또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 이런 데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분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강남 상구하고 이제 용산구만 그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 투기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외 정황으로 이제 예외시켰죠.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분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 리모델링 단지들이 27억 30평형이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완판됐어요. 그 띠에로원 그게 이제 느티마을 4단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 리모델링 한 단지 세대수는 큽니다. 세대수는 큰데 뭐 분당은 대부분 세대수가 크죠. 그래서 리모델링 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한 27억 30평대 이야기인데요. 27억 했는데 5채가 그 미계약됐어요. 102세대가 분양이 됐는데요. 5채가 미계약됐어요. 그러니까 또 뭐 풍나기들이 다 와가지고 봐라. 100채 중에 5채 그게 된 게 뭐 그렇게 큰 거라고. 대부분 완판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를테면 청향이나 별로 안 좋았겠죠. 본인들이 그래서 계약을 포기한 세대가 5세대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제 아주 좋은 단지들도 그 정도로 나옵니다. 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더샵에서 또 하나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더샵 분당 센트로인가? 뭐 그거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는 무지개 마을 4단지인데 이거는 그 훨씬 더 사실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띠에롱원은 정자역에 딱 붙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오리역인가 거기서 멀어요. 예, 근데도 이것도 20억 한 초반대 분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가하고 입주하는 가격들, 그리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심히 보시면 예, 가격 흐름들을 조금은 그죠 예측할 볼 수 있겠죠. 어느 순간에 뭐가 오를지 그죠. 새 아파트가 포인트네요.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를 무조건 이제 분양가도 유심히 보시고 예전에는 이제 다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분양가 자체가 다 그냥 모든 데가 다 로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띠에롱원 같은 경우도 102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 5세대를 계약을 안 했다. 물론 뭐 이제 이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에 또 이제 분당 더샵 센트로, 더샵 분당 센트로 이런 게 나오니까 예, 그거를 또 기대하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가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부분 분당에서 뭐 분양하면 뭐 서울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옛날 같으면 그러면 뭐 20억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분양 가격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입주할 때도 야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그 잠실 르엘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20억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해요. 48억 입주하니까 분양가 2배가 훌쩍 넘어가지고 그죠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이게 규제의 그죠 그 나쁜 영향이에요. 그죠 이게 거래가 막 수십 개가 일어나고 그죠 예전처럼 뭐 예전에 입주하면 매물이 일단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대가 막 다양하게 될 거예요. 48억도 하나 나올 수는 있겠죠. 아주 좋은 층에서 그죠. 파쿠리오를 제치고 그냥 한강종항이 되는 이런 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가격이 높고 아닌 것들은 이제 가격이 낮고 이렇게 형성되는데 하나 두 개씩 거래되니까 이 거래되는 게 제가 볼 때 주인분도 48억이라는 거를 고민 많이 하고 던진 건 아닐 거예요. 에이 한번 내봐자. 받으려면 받아봐. 네가 살려면 사고 아니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거든요. 그럼 덜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게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제 저층도 다 45억 이상. 뭐 48억에 어떤 데는 뭐 2, 3층도 48억에 내놓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기준 가격을 거기다 맞춰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래가 적으니까. 그래서 규제의 이제 역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신축의 분양가 그리고 신축의 입주해서의 가격 움직임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지나 아파트의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죠.